자, 3번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 고의 계속 고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준비해온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고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고의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다른 말로는 범의라고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형법 제13조에서 고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옛날 법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 법전을 보면은 고의라고 하지 않고 용어를 제13조 범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용어 개정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법률 용어가. 그래서 현재는 13조에 범의 이렇게 안 하고 고의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일반인도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 범의, 고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그 뜻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범죄 사실의 인식과, 그죠? 범죄 사실의 인식과 인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범죄 사실, 자, 어떤 게, 예를 들면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을 우리 범죄 사실이라고 봅시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죽겠죠? 그죠? 자, 이런 걸 범죄라 그러잖아요. 살인죄에, 그죠? 범죄라 그러잖아요. 이 범죄 사실을 인식한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칼로 찌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죠? 목숨을 뺏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범죄 사실의 인식이라고 끊읍시다. 거기까지를. 그러면 인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러한 범죄의 결과를 희망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다 적어 보실래요? 범죄의 결과를 희망한다. 뭐라고? 범죄의 결과를 희망한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를 희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인용이라 그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죄 사실의 인식을 하고, 그죠? 사람을 칼로 찌르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이것을 인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의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범죄 사실의 인식과 인용,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됐을 때 뭐다? 고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 형법에서는 1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법조문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법조문에서는 여기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조문의 법조문 자체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것이 사회 도덕적, 사회 상규라든지 사회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이것이 행위적으로 용납되어 있지 않는 행위다. 인륜으로서 용납되어 있지 않은 행위다. 어쨌든 요 정도만의 어떤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세부 조항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죄의 성립 요소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법조문을 갖다가 막 달달달 암기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13조에서 말하는 죄의 성립 요소라는 것은 자, 이것이 용인되지 않은 행위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냐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요 정도만 인식하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죠? 사회 상규적으로 문제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다. 한 요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은 바로 죄의 성립 요소를 인식했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법조문까지 정확하게 뭐 암기 머릿속에 넣어댕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키포인트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또 볼게요. 여기 넘버 3번에 나왔는데 고의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인식설, 의사설, 용인설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바로 다수설과 판례는 용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설부터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인식설과 의사설을 설명하겠습니다. 용인설이라는 건 뭐냐면 구속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거든요. 구속요건적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제 250조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여기 쭉 나오죠? 그죠? 250조에 거기 정확하게 조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여기까지가 구속요건이에요. 그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형벌, 처벌에 대한 처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처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말은 처벌에 대한 얘기예요.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거기까지야.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구속요건이라 했죠, 거기가. 근데 구속요건이 아니라 구속요건적 결과야. 그죠? 적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하고 유사한, 비스무리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속요건적 결과. 그죠? 살인의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거, 바로 이 구속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희망하는 의사만으로 바로 고의가 인정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봅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걸 미필적 고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또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통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자, 이 경우에 이것을 용인설에 따를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서부터 고의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내가 벽돌을 떨어뜨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인식 있는 과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설에 따를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로 보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인식 있는 과실은 어쩐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고의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용인설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만 하고 물론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문제를 우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좀 끝내줘야지. 자, 인식설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바로 고의로 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살인죄 같은 걸 예를 듭시다. 그 살인죄 예를 들면은 내가 칼을 휘두르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 그죠?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냥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설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식이 있는 과실도 고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의 범주가 넓어지는 거죠. 왜? 인식만 하면은 무조건 전부 다 뭐다? 바로 다 고의로 보기 때문에 인식이 있는 과실도 고의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인식설이라 그래요. 그거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의사설은 뭐냐면 인식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어쩐다? 범죄의 결과를 희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갖추어졌을 때 뭐예요? 의사설에 의해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정답 3번이었거든요. 3번 체크해 보시고요. 고의의 본질 공부했죠? 방금 전에 저하고. 그죠?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뭐라고?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인식만 있으면 뭐 어쩐다는 거야?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아까 얘기했던 인식설이죠? 그죠? 그 경우 인식설에 의할 경우 어쩐다는 거야? 인식이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인식 있는 과실도 과실도 뭐예요? 고의의 범주에 들어간다 해서 인식설에 의할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전부 다 고의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정답 처리됐던 것은 인식설이 시험에 나온 거야. 되셨나요? 인식설. 여기다 좀 적어봐. 그러면 인식설이라고. 그죠?
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이면 고의가 성립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러한 견해를 인식설이라 그래요. 인식설. 그래서 인식설에 따르면 뭐예요? 인식 있는 과실도 역시 뭐다? 고의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 고르는 건데 정답 3번.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 요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목적적 범죄 체계라는 게 또 무슨 말인지 또 여러분들 모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좀 괄호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이 고의라는 것을 책임 요소로 보지 않고 무슨 요소로 봤냐면은 구성요건적 요소로 봤어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또 가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봅시다. 이게 범죄 체계론이라는 거거든요. 범죄 체계론상 고의의 지위에 대한 거거든요. 이 범죄의 마음이라는 이 고의를 갖다가 범죄 체계론에서는 어디다가 집어쳐 넣을 것이냐, 구성요건이냐, 위법성이냐, 책임이냐, 이 고의라는 것을 구성요건에 쳐 넣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이 고의는 책임에 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학자들이. 그래서 그 범죄 체계론상 이 고의라는 것을, 범죄의 마음이라는 것을 구위책,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요 세 가지의 중에서 그죠? 이 세 개 중에서 어디다가 쳐 넣어야 되느냐. 책임 요소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책임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책임 요소설은 인과적 행위론에서 주장했습니다. 인과적 행위론. 그러니까 이름만이라도 오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고의는 책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이 고의라는 것을 책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요소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바로 목적적 행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목적적 범죄 체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성요건에 넣자는 거야. 이 고의라는 것을.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열심히 싸우는 동안 이 두 개의 학설이 열심히 싸우는 동안 또 하나의 학설이 또 티 나와갖고 또 까불었는데 그게 바로 고의의 이중기능설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행위론 학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바로 이 고의라는 것은 구성요건적 고의인 동시에 책임 요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너네도 틀렸고 너네도 틀렸다는 거야. 구성요건 요소인 동시에 어쩐다? 책임 요소로 보자는 거. 바로 고의의 이중적 기능설. 바로 사회적 행위론자 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시험에 우리 나온 거 중요하죠? 목적적 범죄 체계는 뭐예요? 이 고의를 뭐로 보자는 거야? 구성요건 요소로 보자는 거야. 요 앞대가리 구성요건에 두자는 거야. 되셨나요? 책임 요소설은 이 고의라는 것을 어디다가 바로 책임의 요소로 보자는 거고. 그래서 자, 문제를 풀러 가면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책임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쩐다? 구성요건 요소로 보라 그랬잖아. 그죠? 자, 뭐라고?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고의를 뭐로? 구성요건적 요소로 보자는 거야. 되셨나요? 예. 되셨죠? 그래서 1번 어떻게 된다? 1번 마저 틀려? 1번 틀렸죠? 그죠? 자, 책임 요소가 아니라 뭐다? 고의를 바로 구성요건 요소로 본다는 거야. 누가? 목적적 범죄 체계론 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죠? 그죠?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어디다가 정리해놨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것. 쉽게 얘기하자면 행위자가 인식하지 않아도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이렇게 암기했어요. 처소 책상 위 불친결이다 이렇게 암기해놨거든요. 자, 뭐라고? 처소 책상 위 불친결. 자, 따라해보세요. 처소 책상 위 뭐라고? 불친결.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처소 책상 위 불친결. 처는 뭐냐? 처는 처벌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벌 조건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뭐 친족 상도례 같은 거. 자, 내가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면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겠지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고의가 있냐 없냐 따질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범죄자가 인식하지 아니하더라도 역시 고의는 여전히 인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쳐가도 역시 뭐예요? 범죄는 성립하되 처벌과 관련된 것이죠. 또 소추요건도 마찬가지야. 뭐 반의사 불벌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고죄라든지 이런 거. 이것도 역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책임 능력 역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되셨나요? 뭐 상습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상적 위험 범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건 전부 시험 문제에 적어드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또 시험에 나온 건데, 자, 불친결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불친결. 자, 불법 영득의 의사, 그 다음에 친족 상도례, 결과적 가중 범위에 있어서 중한 결과 역시 뭐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글자 따서 뭐라 그랬어요? 처소 책상 위 어쩐다? 불친결. 그죠? 뭐라고? 불친결. 예, 쭉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네. 계속 빨리 풀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상습성은 어쩐다는 거야? 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X.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말 더럽게 기네. 자,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방조범에 있어서 그쵸, 그 정범의 고의, 그거는 뭐냐면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가 그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시험이 잘 나오죠, 이것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범이 뭐 어떤 범죄의 내용을 소상하게 한다는 내용까지 소상하게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가 정리해 온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요 문제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 것은 여기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 자, 인식설은 어쩐다고요? 범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전부 다 고의로 본다는 거야. 이걸 인식설이라 그러고, 자, 의사설은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바로 범죄의 결과를 희망하는 의사까지 필요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의사설이고요. 용인설이라는 것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필적 고의부터 뭐라고? 바로 고의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다, 고의가 아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문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되셨나요? 예. 자, 마칠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